세상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68살이 되어서야 그런 순간을 처음 맞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 아들 성우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가영은 언론에 자주 나오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을 때 제가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아픔과 분노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8살이고 평생을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제게는 성우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45살이었던 성우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온화해서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성우가 결혼한 지는 이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며느리 가영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성우보다 6살 어렸지만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가영이는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빵집 하나로 시작했는데 몇 년 사이에 여러 지점을 내면서 제법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잡지 인터뷰도 자주 했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소개되면서 말이지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영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영숙 씨 며느리 또 TV에 나왔던데요. 어머, 정말요? 저는 몰랐네요.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면 가영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반면 제 아들 성우는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고 10년 넘게 타던 낡은 승용차를 아직도 몰고 다녔습니다. 가영이가 새 차를 사자고 해도 성우는 아직 쓸만하다며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우가 가영이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종종 있다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우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성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저에게도 늘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제가 좋은 건강식품 하나 구해놨는데 드셔보세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가영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가영이는 정말 착해요.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영이가 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성우와 가영이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해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면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가영이는 성우 이야기를 할 때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성우 오빠는 정말 착해요. 제가 일로 바쁠 때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성우도 가영이를 아껴했습니다. 가영이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보기에 참 좋은 부부였습니다. 가영이는 일 때문에 출장도 자주 갔습니다. 새로운 지점을 내기 위해 지방에 가거나 사업 관련 모임에 참석하느라 바빴습니다. 성우는 그런 가영이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가영이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어머니. 성우가 이렇게 말할 때 저도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저희 집에 함께 놀러 왔습니다. 가영이는 늘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과나 과일, 때로는 값비싼 건강식품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던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돈 아까게.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영이는 요리도 잘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서 밥을 해줄 때가 있었는데 정말 맛있게 했습니다. 특히 성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줄 때면 성우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오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살쪄요.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흐뭇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성공한 며느리의 착한 아들, 그리고 화목한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겉모습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진 건가 싶었습니다. 성우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어딘가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우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네, 어머니.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요. 성우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우는 제게 회사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곤 했는데 요즘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성우가 가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어딘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가영이가 무언가 이야기할 때도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성우와 가영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가영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가영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거실에서 나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사업 관련 전화를 받을 때도 거실에서 그냥 받곤 했는데 말입니다. 그때 성우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고 베란다 쪽을 쳐다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우야,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성우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계속 베란다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가영이가 전화를 마치고 들어오자 성우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영아, 누구 전화였어? 아, 새로운 지점 관련해서 정 대표님이 연락 주신 거예요. 정 대표님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님이에요.
요즘 자주 연락하고 계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우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가영이와 함께 외출할 때 기꺼이 따라갔는데 요즘은 핑계를 대며 혼자 있으려고 했습니다. 가영아, 너 혼자 가. 나는 집에서 쉴게. 왜요? 오랜만에 같이 나가면 좋을 텐데. 아니야, 요즘 너무 피곤해서. 이런 대화가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성우가 저희 집에 혼자 왔습니다. 가영이는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성우야, 요즘 가영이랑 사이가 어떠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냥 요즘 서로 바빠서. 하지만 성우의 표정에서는 괜찮다는 말과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고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후 성우가 또 혼자 왔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가져왔더군요. 거실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우야, 뭐 하는 거니? 아, 회사 일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사 일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료를 찾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각도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놓고 다녔는데 요즘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영이가 없을 때 성우와 단둘이 있으면 성우는 종종 깊은 생각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우야, 성우야. 네?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니? 요즘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성우가 회사 일 때문에 고민하는 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개인적이고 깊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영이가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영이를 마중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흥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왜? 가영이는 잘 만났고? 네,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성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영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우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영이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마치 그 일정을 확인하려는 듯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언제 돌아와? 누구랑 만나는 거야? 가영이는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점점 성우의 질문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 이런 대화들이 자주 오갔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성우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가영이 몰래 어딘가에 나가는 일도 있었고 성우는 그런 가영이를 몰래 따라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차 키를 들고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 가는지 말하고 나갔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 돌아온 성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일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성우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8시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텐데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습니다. 가영이도 계속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성우 오빠가 전화를 안 받네요. 가영이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성우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의 전화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가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가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영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우 오빠가 사고가 났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가영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사고가 났다고? 교통사고라고 해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성우가 사고가 났다니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 말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와 가영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우가 괜찮기를, 큰 다친 게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 품에 안겨서 자던 그 작은 아기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며 자랑하던 그 아이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안아주던 그 아들이 영원히 제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성우가 그럴 리 없어.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로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우가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타고 있었고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고속도로에 있었을까요? 경찰관이 물어봤지만 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왜 그 시간에 고속도로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 가실 일이 있으셨나요? 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퇴근했다고 들었는데 사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성우의 차에는 브레이크 흔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중앙분리대를 향해 달려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우가 자살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성우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이 모두 와서 조문했습니다. 모두들 성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성우가 왜 그런 사고를 당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가영이는 장례식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영이를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가영아, 너무 슬퍼하지 마. 성우도 하늘에서 너를 걱정할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가영이가 성우의 물건들을 정리한다며 이것저것 가져갔습니다. 노트북도 가져가고 서류들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성우 오빠 물건들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가영이가 너무 서둘러서 물건들을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영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우가 죽은 지 2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평상시와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1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었는데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가영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전화가 왔는데 가영이가 받더니 또 베란다로 나가서 조용히 통화했습니다. 네, 정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가 죽기 전에 자주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 대표님 말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2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사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우의 마지막 며칠간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영이를 의심하는 눈빛, 노트북으로 뭔가를 찾아보던 모습, 급하게 어딘가로 나가던 모습들 말입니다. 혹시 성우가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점점 가영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가영이가 성우의 휴대폰도 가져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가영이가 휴대폰을 너무 서둘러서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 지워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우가 왜 그날 밤 고속도로에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가던 길이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은 모두 가영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가영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완벽해 보였던 그 여자 말입니다. 성우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가영이가 대부분의 물건을 가져갔지만 아직도 성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에 성우가 자주 입던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성우가 회사 일로 사용하던 것 같았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자료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폴더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폴더 이름이 가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사진 파일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영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사진들을 계속 보면서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가영이가 자주 통화하던 그 정 대표였습니다.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라고 했던 그 남자 말입니다. 사진들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몇 달 전부터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성우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USB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성우가 직접 작성한 것 같은 일기 형식의 기록들이었습니다. 3월 15일 가영이가 또 정 대표와 통화했다.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하는 것이 수상하다. 3월 20일 가영이가 출장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에 있었다. 정 대표와 만난 것 같다. 4월 2일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 성우가 몇 달 동안 가영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륜의 증거를 잡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록은 성우가 죽기 하루 전 날짜였습니다. 4월 28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가영이와 정도현의 관계를 확실히 확인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 절차를 밟겠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허무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 정도현이 그 남자의 실명이었던 것입니다. 42살의 투자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폴더 안에는 이혼소송장 초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변호사와 상담해서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간통죄와 위자료 청구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들고 있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성우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왜 그날 밤 고속도로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성우는 가영이와 정도현을 또다시 추적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확인하려고 쫓아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아들이 아내의 배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영이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성우의 물건들을 정리해 갔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증거들이 있을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영이는 성우가 재킷 주머니에 USB를 숨겨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USB의 내용을 모두 인쇄했습니다. 사진들과 성우의 기록들, 그리고 이혼소송장 초안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사진들과 성우의 기록들은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제가 대신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가영이에게 법원 소환장이 나갔습니다. 가영이는 황급히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고소를 하신 거예요? 가영아, 너 정말 모르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전화 너머로 가영이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남긴 증거를 다 봤어. 정도현이라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다 알고 있어. 가영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제야 가영이가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15년간 저를 속여왔다는 것을, 성우를 배신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법정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68살이 되어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가영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얼굴빛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들어 있었고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가영이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영이가 벌어둔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한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에 판사님이 들어오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검사님이 기소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간통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가영이가 정도현이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남편 성우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결국 그것이 성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영이의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며 고의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남편의 교통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영이를 변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요? 몇 달 동안 계속된 불륜이 일시적인 실수라는 말인가요?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성우가 남긴 USB의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가영이의 불륜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성우 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과 기록들을 보면 피고인의 불륜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남편을 속이기 위해 거짓 출장을 핑계로 정도현 씨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정도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42살의 정도현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져 있었고 배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 때문에 제 아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도현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가영 씨와는 투자 상담 관계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사진 증거들을 제시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윤가영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도현이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럼 15년 동안 성우와 함께 살면서 가영이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나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제가 직접 정원대에 섰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서 본 적이 없어서 많이 떨렸지만 아들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영이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는 그런 저의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제 아들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제 아들은 그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영이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이도 정원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 오빠에게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성우 오빠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없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정 대표님은 제 사업을 이해해 주었고 정신적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분개했습니다. 성우가 가영이를 얼마나 아껴했는데 관계가 소원했다니요? 네 번째 재판에서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윤가영의 간통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혼자로서 다른 남성과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는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간통으로 인해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교통사고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판결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성우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성공도 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가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가영이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15년간 저를 속인 그 여자를 다시는 딸처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가영아,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제가 가영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우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성우야, 어머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마음 편히 쉬렴. 하지만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영이는 3억 원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사업체를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도현과의 관계도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정도현은 가영이가 돈을 잃자 떠나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들은 소식으로는 가영이가 작은 빵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성공한 사업가는 온데간데없고 평범한 직장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영이가 받은 응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잃은 빈자리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성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성우가 살아있을 때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성우가 퇴근한 줄 알고 반가워하다가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울곤 합니다. 완벽해 보였던 우리 가족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행복이 한 여자의 배신으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성우도 가영이도 모두 떠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68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만으로도 어머니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도 결국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앞으로는 누구도 쉽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당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우야, 어머니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줬어.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렴.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제가 성우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재밌고 신선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